최전방 마을 아이. 철책선 가까이 있는 최전방 마을의 밤은 늘 긴장 속에 저물었습니다. 대북, 대남 확성기 소리가 멈춘 날의 우리 마을의 밤은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캄캄한 어둠과 함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치 나홀로 남은 듯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12시가 지나면 집집마다 문을 잠그고 새벽 5시가 되기 전까지는 숨소리조차 철책 너머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내 이름은 최인규, 벽지의 들판을 요리조리 뛰어다니던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당시 도시에서 향긋한 향이 도는 커피가 방문하는 이에게 드리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겐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또는 냉수 한 잔이 방문하는 손님, 선생님에게 드리는 정성이 담긴 대접이었습니다. 정부가 식량 증산 목적으로 최전방에 입주시킨 사람들은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잦은 폭발 사고 등으로 많은 상해를 입어가며 농지를 가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이아무개가 지뢰 불발탄을 건드려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들을 전해오곤 했습니다. 밤에도 쉬지 않고 울리는 대북, 대남 확성기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우리 마을의 밤은 늘 긴장 속에 저물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는 날이면 평화롭던 풍경은 순식간에 바뀌곤 했습니다. 널어두었던 빨래를 급히 걷어들이고 집집마다 방문을 굳게 닫아 걸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등하굣길은 매일 우리에게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빨간색 삼각형 모양의 지뢰 경고판은 우리에게 등굣길의 이정표이자 공포였습니다. 아이들은 냇가에서 놀다가도 풀숲을 지날 때는 혹시나 풀숲에 굴러다니는 녹슨 쇳덩어리가 나올까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군인들이 비표라고 부르던 노란색, 파란색 비닐 조각이 철조망에 걸려있는 것을 보며 우리 마을에 누군가 숨어있다가 어젯밤에 마을 뒷산을 넘어 이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후방의 아이들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간첩이나 지뢰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매일 아침 마주하는 등굣길의 풍경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믿음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을에서 영농 출입은 전쟁만큼이나 엄격한 절차였습니다. 간첩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주민을 식별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분기별로 지정된 색깔의 모자를 반드시 써야 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띄는 노란색 모자 또는 빨간색 모자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증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비표라고 부르던 철조망의 색깔끈과 함께 그 모자는 우리가 이 땅의 주민이라는 유일한 증표이자 허락이었습니다. 그 모자를 쓰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갈라진 논밭 사이로 들어가 별을 베고 흙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활용이 많은 장소였습니다. 운동장은 종종 군부대의 임시 지휘소가 되었고 군의 진지 구축 훈련, 야간 경계 훈련을 이곳에서 하기도 하였으며 군용 차량이 타이어 발자국을 바닥에 남기며 소음을 내기도 하였고 작전 대기 중인 군인들의 흙 묻은 군화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학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고 마을 어머니들이 정성스레 끓여내는 학교 급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커다란 솥을 휘저으며 나누어 주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반찬들은 척박한 전방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한 따스한 온기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잊지 못할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다급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교실 밖으로 나오지 말고 창문에서 떨어져 있으세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모두 술렁였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창밖을 내다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멧돼지가 학교 뒤편으로 내려왔단다. 학교 뒤는 바로 산이었고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는 운동장 가장자리를 어슬렁거리더니 마침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민군 협조훈련을 준비하던 군부대의 천막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천막 앞에 놓여 있던 식자재 상자가 넘어지고 군인들이 놀라 황급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몇 군인들은 삽과 막대기를 들고 멧돼지를 쫓으려 했지만 녀석은 잠시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더니 다시 뒷산으로 사라졌습니다.
교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긴장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교길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오늘 멧돼지가 군부대 훈련까지 중단시켰다더라. 한동안 그 이야기는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최전방의 여름은 햇살부터가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매미들이 목청껏 울어대면 나는 눅눅한 이불을 걷어차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마당 끝에 서 있는 미루나무 잎들이 바람에 부대끼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규야, 늦겠다. 빨리 밥 먹어라. 어머니의 재촉의 부엌으로 달려가면 보리밥에 고추장 한 숟가락 툭 얹어 비벼낸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침을 먹고 책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가는 길, 떼약 같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길가 덤불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메뚜기를 쫓다 보면 어느새 셔츠는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탱크 궤도 소리와 우웅 하는 훈련장의 소음은 이곳이 휴전선과 맞닿는 곳임을 상기시켰지만 나에게 그것은 그저 매일 듣는 일상의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교실은 찜통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는 위태롭게 돌아가며 미지근한 바람을 흩뿌렸습니다. 아이들은 공책을 들어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연신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수업을 이어가셨고 가끔씩 창밖으로 훈련하는 군인 아저씨들이 보이면 아이들은 수업 내용보다 그들의 행군 모습에 더 눈길을 빼앗겼습니다. 야, 방과 후에 개울 갈 거지. 쉬는 시간, 친구들끼리 속닥거리는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책가방을 내던지고 마을 앞 개울로 달렸습니다. 개울물은 산에서 내려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물이 깊은 곳에서 노는 아이들은 헌타이어 튜브를 가지고 물놀이를 하기도 했고 빈 비료 포대에 공기를 넣어 그 아래 부분을 오므려 잡고 물장구를 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물속 돌 위에 붙어있는 다슬기를 줍고 피라미를 잡다 보면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절정에 이를 때쯤 개울물에 담가 두었던 수박을 꺼내와서 가르면 쩍 소리를 내는데 이 갈라진 수박 한 조각을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차가운 단물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내려가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상에 모기장을 치고 누우면 마을은 때때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쏟아질 듯한 은하수를 바라보며 듣는 맹꽁이 울음소리, 그리고 풀벌레들의 합창. 어머니가 부채로 살랑살랑 바람을 붙여주시면 아이들은 그 시원한 손길에 취해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매서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 그 극단적인 계절 속에서도 최전방의 아이들은 자연과 친구가 되어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탐험이었고 매 순간이 땀과 웃음으로 빚어진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우리 마을은 그야말로 잔치마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집에서 삶아온 밤과 옥수수 술빵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던 진정한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최전방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인지 주민들의 결속력은 남달랐습니다. 민, 군, 관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금빛 논에서 벼베기를 잠시 접어두고 도시락과 먹을 것을 싸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생 가족들도 운동회에 참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면 다시 논으로 돌아가 볏짚을 묻고 또 쌓던 어른들. 그래서 우리에게 가을 운동회의 함성 소리와 황금빛 논이 볏짚 따는 서로 한 계절과 한날의 추억으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볏짚단 위에서 뒹굴며 놀던 동네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 뒤로 마을의 가을 거지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비록 총성이 들릴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살았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모든 것을 잊고 지낸 하루였습니다. 최전방의 겨울 아침, 때로는 체감온도 영하 40도를 밑도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뺨을 스치는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코끝은 금세 감각을 잃고 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두툼한 손바지에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리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등굣길을 재촉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장의 포성 소리는 그곳이 최전방임을 일깨워주는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쿰쿰한 석탄 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당번들이 교실 중앙의 낡은 무쇠 난로에 조개탄을 집어넣느라 분주했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의 낭낭한 목소리 사이로 난로 위의 양은 주전자가 칙칙 소리를 내며 김을 뿜어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매서운 황소바람을 막으려 붙여놓은 문풍지가 가끔씩 파르르 떨렸지만 난로 주변의 공기만은 후끈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들 하고 나무 바닥에 광을 낼 준비하자.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나무 바닥에 집에서 가져온 쓰다가 남은 동가리 양초를 눌러치라고 친구들과 나란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서 헌 옷이나 낡은 수건 따위로 집에서 만들어온 걸레로 온 힘을 다해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덜어는 나무의 가시가 발바닥에 박히기도 해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서늘한 교실 바닥은 아이들의 손길에 반질반질 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밤과 후 운동장은 다시 아이들의 차지였습니다. 내린 눈 위로 사람들이 지나간 발자국들은 매서운 날씨로 인해 꽁꽁 언 운동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끄럼을 타고 구르며 해가 질 때까지 뛰어놀았습니다. 옷은 눈으로 젖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지만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차디찬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멀리 산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낮게 깔리면 아이들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일 듯 말 듯 피어오르는 집집의 굴뚝 연기가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그 시절 최전방의 겨울은 그렇게 춥고도 뜨거웠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사람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 해봄, 나에게 아름다운 날이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여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으로 부임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피부는 모두가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는데 유난히 하얀 피부를 가지신 그 선생님은 피부뿐만 아니라 은은하게 풍기는 화장품 향기, 세련된 옷차림, 찰랑거리는 머리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선생님은 그림이 취미이셔서 가끔 우리들에게 스케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곤 하였습니다. 종이가 귀했던 시절 나는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 바닥에 엎드려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얼굴을 그리기도 했고 나무를 그리기도 했으며 그림 옆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린다는 것이 그냥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운동장 흙 위에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의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참 곱구나. 인규야, 너 정말 잘 그리는구나. 나중에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되겠어. 선생님의 그 나지막한 응원은 내 좁았던 세상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는 평생을 지탱할 커다란 붓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을 해야 했던 내가 서둘러 사회라는 거친 세상으로 떠밀려 들어갔을 때에도 나는 그림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는 내 어린 시절 나에게 살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는 나침반이었고 가장 큰 빛이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매번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에게서 스케치 기초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모아 함께 습작을 도우셨고 그 시간들은 나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선생님의 응원 속에서 그림을 놓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취업 전선에서도 나는 그림과 관련된 화보 디자인 쪽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던 디자인 일도 훗날 여유가 생겨서 그 일을 하면서 그림을 취미로 이어가게 된 것도 지금 춘천에서 도시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게 된 것도 결국은 그 시절 운동장 바닥에 그렸던 서툰 밑그림 덕분입니다. 문득문득 잊고 살다가도 늦은 퇴근길에 하늘을 보게 되는 날이면 어린 시절 질흙 같은 밤하늘 속 반짝이는 별들과 스케치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의 따스한 손길이 떠오릅니다. 놀랍게도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선생님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시간은 흘러 얼굴에 주름이 얹어진 선생님과 이제는 중년이 된 제자가 주고받는 메일 속에는 아직도 보리차처럼 구수하고 따스했던 그 시절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모든 디자인은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하여
군부대가 일으키던 먼지와 어머니들의 급식 냄새가 섞여 있던 그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